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강철 증거. 2. 한국의 군사력 도약. 3. 펜타곤도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젠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의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수치였습니다. 즉 이미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건데요. 우선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또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에서 군사력 순위가 발표될 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강력함은 절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만 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수출 등 6가지 지표에서 정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화 수준이나 시민의식 같은 민도 또한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민도와 군사력이 무슨 연관인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문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회화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정형화된 체계를 갖춰야만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첨단 장비, 부하력 무기 등이 수반되어야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로만 봤을 때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가 월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항전 의지 등 모형적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와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패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갓 벗어난 베트남의 민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베트콩 세출선멸 작전에 주력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전술은 북베트남군의 점령지를 탈환하는 영토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목적이 아무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똑같은 외국의 점령군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즉 얼핏 미군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북베트남군의 구성 공세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끝내 미군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첫 패배가 기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보다 흑인 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인종 문제가 더 급한 불이었고 군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흐름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국민들의 군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의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군인을 존경과 존중의 자세로 대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이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영화 람보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반전 시위를 주도한 청년층에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악당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6월 25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장년층에는 패잔병이자 골칫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국제 경제 위기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는 그저 사회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군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문화와 시민 의식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병제로 운영되는 미군이 정성적인 군대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무기체계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민도 같은 무형적 요소가 군사력을 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만치 않게 군의 문명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현대전에서는 최하위의 소규모 부대까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면 이 유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사결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군은 대단히 현대화된 구조인 대대전술단 BTG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군단 사단 대대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구조를 군단 대대로 간소화한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TG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찰을 목적으로 5대의 드론, 탑재 차량이 편제되어 있고 지휘를 위한 지휘 차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에는 전차 10대로 이루어진 1개 전차 중대와 40대의 보병전투차, 6대의 자주박격포 F-12, 20대의 자주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로 구성된 이 3개 기계화 포병중대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방호에는 2대의 전자전 차량, 10대의 방공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에는 공병부터 의료 지원까지 다수의 지원 차량이 따라붙습니다. 대략 60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한 개 대대가 정찰, 지휘, 타격, 방호, 지원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기속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해서 전면전이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화된 군 구조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BTG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규모 면에서는 한 단계 위인 여단 전투단을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구조만 최신화시키고 정작 소프트웨어인 군사 결의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아주 간단한 임무마저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기계와 보병은 속된 말로 닭돌뿐이고 포병은 아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지역 제한만 생각하고 포탄을 쏟아붓는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BTG 소속이었음에도 당연히 제병 협동은 어불성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작 제블린 한두 발의 뚜껑이 나이게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전체 전차 손실량 96.6% 달성, 기계화 장비 손실량 46% 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유연하지 못한 군의 사고가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의 수준만으로 한 나라의 강력함을 진단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의 잘못도 있는데요. 오직 미국만이 가능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전문가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남의 나라가 11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 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 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 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 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에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 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2017, 이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 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만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한화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반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 뒤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통제해버리면 당분간에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C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만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2척, 대형 전함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상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한국의 방산무기가 또 한 번 역대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FA-50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우리 언론에 보도된 폴란드 수출 소식이 타진되자마자 이집트, 필리핀, 아일랜드에서 FA-50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130대의 FA-50이 수출되는데요. 심지어 사실상 FA-50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도입 물량 54대를 더할 경우 최대 200대까지 수출 물량이 늘어납니다. 더욱 긍정적인 건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나라들이 FA-50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공접기 시장에서 FA-50이 무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면 분명 어떤 분은 국뽕이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는 분명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F4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 공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올해 1월 심소령처럼 몇 명이 더 목숨을 잃어야 할지 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 구형 전투기 조기 퇴역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가장 먼저 FA-50 20대를 조기 생산해 급한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물량을 먼저 국내에 돌리면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 벅차다는 것인데요. 즉 생산 라인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늘려 추가 생산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 라인 확충이 불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제작사인 카이가 설비 확충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의 T-7A 레드호크가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파업, 사업 지원으로 제조단까지 상승하자 고동만 참아왔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기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따라 미 공군이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 T-7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훈련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국의 T-50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 쓸데없이 비싸고 애매한 성능의 T-50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게 불과 수년 전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FA-50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박이 난 FA-50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카이에 충격적인 기보가 날마들었습니다. 미 공군이 수백 대의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 TX 프로젝트에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가 미 보밍사와 사부가 내세운 T-7A 레드호크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T-50A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비록 미 의회가 보잉의 편을 들었다지만 성능으로 보면 T-50A가 T-7A보다 차기 고등훈련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맛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조롱도 많았습니다. 사실 T-50은 개발 과정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한 설계 때문인데요. 훈련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한국이 록히드 마틴에 속아 이도 저도 아는 고가의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마주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록히드 마틴과 TX 사업을 추진할 때 세계 최고의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서 T7에 패하면서 T50 옹호론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기 시장에서는 M346과 L15, T50의 경공접기 버전인 FA50이 담당하는 경공접기 시장에서는 JF17, 그리펜 NG, 테자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이제 T50은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는 이들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T50의 경쟁자라고 지목됐던 항공기들이 하나둘 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중국산 전투기는 중국산답게 뽕 스펙이 드러났고 인도 테자스는 결함투성이로 날아다니는 관짱이었습니다. 그리고 M346은 생각보다 성능이 부족했고 그리펜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F-16V나 F-35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타기 전에 거쳐가는 훈련기이자 초기 전투 임무에서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경공격기라는 위치를 가진 T-50, FA-50을 이길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FA-50을 사겠다며 앞다퉈 돈다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선언하자마자 이집트에서도 FA-50 100대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컸는데요. 현재 이집트에서는 구형 미라지 전투기와 구식 훈련기를 대체할 항공기로 FA-50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판매한 T-50I2가 무수한 가동률을 보인 데다 필리핀에서는 FA-50PH가 실전에서 성과를 거뒀고 K-구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믿을 만한 거래 상대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FA-50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T-50, FA-50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나라들도 구매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순번이 밀려 전투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허겁지겁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8월 중으로 FA-56대 도입을 확정 지을 것을 결론 내렸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군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할 신형 전투기 24대를 FA-50 블록 20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명국에게 국가 안보를 계속 맡길 게 아니라면 첨단 전투기 중 가성비가 가장 탁월한 FA-50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나라가 FA-50을 산다면 수주량이 무려 200대에 달합니다. 여태껏 생산된 T-50 계열기가 20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T-50 400대 생산미라는 대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FA-50이 아니라 FA-50의 개량 형님 블록 20을 사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 블록 20이 제때 완성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계약이 순식간에 파토나는 참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 측에서 블록 20의 조기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TF팀까지 꾸릴 예정인데요. 지난 8월 8일 카이는 자사의 웹진을 통해 FA-50 블록 20의 진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연료 탱크 용량을 기존의 2배인 300갤런으로 늘리고 후방석과 후방 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체 설계를 바꾸지 않고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가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전 장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FA-50은 훈련기 사양을 겨우 넘나드는 수준의 대전자전 능력도 없는 구식 항전을 탑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량을 통해 첨단 항전 장비로 개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무 컴퓨터의 국산화, 조종 실개조입니다. 특히 조종석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KF-21, F-35처럼
복잡한 계기판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성과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 계기판에 쓰이는 부품은 작은 스위치 하나조차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실수로 건드려도 쉽게 오작동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면 100%제 성능을 내야 하다 보니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면 비싼 부품을 쓰지 않아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카이는 여기에 조종성 향상을 위해 신형 HMD를 추가할 계획인데요. HMD는 F-35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로 현존 최상급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공격기 중에서는 최상의 조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IRIS-T,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등의 첨단 5세대 적외선 미사일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통합되어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레이더 역시 이사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른 전투기라 봐도 무방한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이미 사전 준비도 끝난 것 같습니다. 기존 FA-50 12대를 도입한 뒤 이후 블록 24양을 도입한다는 폴란드 측의 발표로 보아 늦어도 2020년대 중후반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블록 20의 개발이 지연되어 수출이 막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F4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 12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F4 팬텀 1대가 서해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난 1월 F5 추락으로 심소령이 순직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군 지휘부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할 전투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군은 2025년 이전까지 F4와 F5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백을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의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들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 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2기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부를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라매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한 해가 가려면 4개월이 더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한 해만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자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미 공군은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X, MQ-25, KC-46 등이 유지비폭 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S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 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 입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S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 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